그 교재가 하나 있어요. 문화와 교양이라는 1학년 수업인데요. 그 수업 교재에는 딱 이게 나와요. 맨 처음에. 뭐냐면 우리의 공부,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이렇게 써 있는데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공부가 공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과정들, 남 욕하고 남 잘못되는 거 바라고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 함께 자기의 잘못들을 성찰하면서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는 게 바로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들 보면 되게 원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젊으면 굉장히 뭔가 패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연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사색의 갈무리다는 거예요. 늘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할 때 어떻다? 사람은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동네는 정말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감동을 준 나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국회의원, 교수, 선생님, 공무원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사회치를 들어보셨죠? 지다운 모체를 가르쳤던 그분들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늘 정확히 이런 얘기 했어요. 혼자 있으면 뭐하라? 독서. 둘이 있으면 대화. 셋이 있으면 토론하라. 네 인생 갖춰지고 네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가만히 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지만 삶으로 체험되어 있는 공부에 대한 인식들, 자연과 사람에 대한 변화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런 사색의 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두 말을 들었어요. 하나는 멋을 아는 사람, 멋.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멋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무엇의 준말이고, 삶은 사람의 준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70% 이상은 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혁신하고 나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마을을 바꿀 수 없고 동네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 탓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우리 아이가 조금 삐딱하게 나간다. 누구 잘못이죠? 친구 잘못이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더 나쁘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평택하기 이제 좀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어갈게요.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했을 겁니다. 평택학 시민 강좌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더 따져볼게요. 평택 플러스 학 플러스 시민 플러스 강좌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했을 거예요. 인문학 강좌인가? 마을센터에서 하는,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인가? 물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평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택의 장소예요. 장소성. 평택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살죠? 일하며 살아요. 그냥 남한테 기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사람들은 기생하고 살지만 기생하지 않고 자기가 다 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거죠. 평택학은 뭐냐면 과거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과 관계와 문화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고, 이 속에서 평택이라는 어떤 공간이 갖는 특수성, 대한민국에서 평택은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다,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평택이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평택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로컬 거버넌스가 나왔나 싶은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평택학의 관심은 오늘의 평택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죠?
현재 평택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고 쾌적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내는 것이 평택학이에요.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평택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에 평택, 서울아, 인천아, 뭐 무슨 전주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재와 미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해요. 아무튼 평택학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할 것은 열린 사회예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그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열린 사회 얘기하면 딱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는 베르그성이라는 철학자하고 또 하나는 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팔에다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들을 끼고 다닌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나치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불변적 간섭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 갇혀있는 사회인 거예요. 변화를 거부해요. 안 변하고 싶은 거야. 대단히 보수적이야. 권위적인 거야. 이게 바로 베르그성이 얘기하는 닫힌 사회인데요. 이 닫힌 사회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거기에 있는 헤게모니즘이나 지배자는 어떻죠? 늘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동네지만 작은 동네에서 갈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큰 나라면 큰 나라에서도 좌우로 나눠가서 갈등을 만들고 하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자기중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거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인간들, 똑같은 그룹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적대적 공범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닫힌 사회가 아니죠. 닫힌 평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열린 평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복귀해야지. 뭐요? 열린 사회는 창조적인 사회인 거예요. 과거의 관습, 규범, 제도 다 이건 의문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개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제도와 규범이 부당하면 바꿔야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사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린 사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열린 사회를 얘기할 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는 것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인간은 무오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암 이런 것들에서 한 번은 의문에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약간 철학적인 얘기예요. 프랑크푸르트와 학파의 1세대인 호르파이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뭘 얘기냐면 이성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다른 이성은 좋은 거야. 지혜로운 거야. 대단히 뛰어난 지식. 인간만 갖고 있는 것. 뭔가 불변의 아주 고차원적인 뭔가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계산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생각, 추측,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논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업적으로 얘기하죠.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어느 정당은 옳고 어느 정당은 틀려. 이런 식의 어떤 누구는 맞고 누구는 나빠.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죠. 열린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편협한 사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상, 지식, 경험을 절대화하고 무비판하면서 신앙화하는 것이 우리가 열린 지역, 열린 사회의 적이다라고 칼포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냐면 결정주의적 사고, 기계주의적 사고, 법칙적 사고가 열린 사회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결정주의적 사고는 우리 힘없어. 이미 세상은 규정되어 있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가방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개기면 안 돼. 문제제기하면 안 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 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결정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떡하죠? 인간의 행위로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무공이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다.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계주의적 법칙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쯤 되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딱할 거예요. 저 사람도 너무 철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까봐 좀 웃어 넘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기계론적 사고, 결정주의적 사고, 법칙주의적 사고 같은 닫힌 사고를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제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지식 채널 EBS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건데요. 자, 영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토끼예요? 아니면 오리일까요? 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리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람일 수도 있고 여자 얼굴일 수도 있고 트럼펫을 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자, 이건 뭐가 있죠? 컵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죠. 예, 이건 어떻게 삐뚤러 보이나요? 아니면은 평면으로 보이나요? 평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삐뚤러 보이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착시예요. 물리적 착시인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물리적 착시가 아니라 인지적 착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이걸 많이 보여드려요. 학생들한테, 학우님들한테.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오른쪽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르네 마그리트라고요. 벨기에의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되게 모호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연세대라든지 유명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뭐냐면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는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떨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미지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대학원에서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석박사 논문을 쓸 때 분석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석틀 중에 하나가 프레임 분석이 있어요. 어떤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걸 프레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은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둘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한 사람은 뭐 유럽인이나 아니 미국 사람 같고 한쪽은 어때요? 아랍 쪽 계통이죠.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물을 먹이고 있죠. 그죠? 인류애를 느끼는 그림이다라고 사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프레임을 확장시켜 볼게요. 어떨까요? 달라지죠. 프레임을 좁혔을 때하고 프레임을 확장했을 때하고는 대단히 다른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고정된 틀거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관습, 불변하는 어떤 제도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늘 끊임없이 의문에 붙이고 개조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만 어떻게 된다? 닫힌에서 열린을 과학하고 열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매번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또 종교적인 어떤 편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저는요 예수님도 존경하고요, 그다음에 부처님도 존경하고 마호메트도 존경합니다. 어떤 특정한 그 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본 적 없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예술한공이 언제 사람이죠? 2016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다?
많이 보여서 나왔다? 예. 그렇죠. 아무튼 유대인이세요. 근데 유대인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양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인의 모습이거든요. 저 백인의 모습 중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백인이다. 백인인데 뭐가 있냐? 앵글로 섹슨족이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30대다. 하나 더 있어요. 지식인의 표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미술사 종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중세시대 예수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젊으실까요? 안 젊어요. 굉장히 나이가 드셨고요. 더 수염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게 그 당시 지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지배자의 얼굴인 거예요. 어쩌면 지배자 욕망이 담겨있는 예수님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흑인들은 이런 예수들을 보여. 너희들은 백인 예수 그렸으니까 나는 흑인 예수 그릴게 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아마 예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윤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종교의 편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이미지로 특정한 욕망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집트 가시면은 다 떠오르는 게,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 그 다음에 뭐죠? 파라오. 파라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머리죠? 그죠? 백인이죠? 아랍계 백인이고, 눈은 약간 새까맣게 그려있죠? 이렇게 떠오르는데, 흑인 파라오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발굴되는 게 다 흑인 파라오예요. 근데 우리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백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죠?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들이 욕망이 담겨 있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가 딱 2번 반성해요. 그러니까 왜 2번인가 3번 정도 대표적인 게 있죠. 자기들 반성했던 거. 첫 번째 뭐죠? 늑대와 춤을.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션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아바타. 거기 나오는 나비족이 있죠. 나비족이 실적으로 인디언 부족인데 가장 마지막까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부족이 나비족이에요. 그래서 그 두 영화에 보면 나비족이 나와요. 아바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심해야 되고 열린 사회가 갖기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부딪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전통에서 얘기해 볼게요. 전통은 옛것, 선조의 오래된 문화의 전승인가에 대한 자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네? 어느 나라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예전에 우리 롯데 스카치 팬들 봤잖아요. 보면 어떻게 나오죠? 이 사람이 백파이프 내외고서 막 음악 불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큐트예요. 큐트는 뭐냐면 남자가 치마를 입은 거예요. 자,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2가지죠.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백파이프, 또 하나 퀼트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뭐냐면 에릭 홉스홈이라는 금세기 최대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이제 실증적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언제보다 200년 전에 어디서 만들어졌다?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영국 세탁소에서 만들어졌다. 자기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근대에 오면서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가면 어떻게 볼게요? 일본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뻥을 쳐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위에 가면 아이비 있죠. 밑에 가면 또 오키나와 사람들이 있죠. 본토에 야마토 있는데 거기 남방계, 북방계 가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단일 민족이다라고 지금은 얘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이제 더 이상은 그거 가지고 이게 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당분의 자본이다,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단일 민족이고 결혼하면 안 돼요. 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아니다, 기다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박한원 의원님,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DNA 검사. 맞아요. DNA 검사하는 거였어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족보 검사요. 네. 유전자 검사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열애도 하고 족보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성씨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많이 만들어져요. 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사회나 금수저는 은수저는 이만큼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다 흑수저가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어때요? 다 양반 가문이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뭐 덕수이 씨, 전주희 씨, 무슨 뭐 김혜김 씨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노비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노비였어,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때 이제 근대화 유신하면서 근대화되면서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카상, 뭐 나카무라상, 다카하시상. 다카하시는 게 뭐냐면 다리 밑에 사는 분이에요. 그게 다카하시예요. 다나카 뭐예요? 밭전자에다가 가운데 중자거든요. 밭 가운데 사는 놈이었기 때문에 다나카가 되는 거예요. 나카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때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중국계 성씨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60% 정도, 40에서 60% 정도가 중국에서 이주한 성씨예요. 걸리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걸로도 봐요. 성씨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또 우리가 깊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중기 넘어가면요, 성리학이 막 붕붕 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중국 성씨다, 기화 성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부풀려졌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왔다는 거죠. 그 옛날 고려왕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이 국민왕의 부인이 누구였죠? 르포대장공주.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원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고려 왕 중에서 춘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부마국이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되고요. 연안인 씨, 청해인 씨, 경주설 씨 쭉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화산인 씨도 있고요. 우록김 씨 같은 경우는 일본계 사람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대한민국은 어쩌면요 이주민들이 만든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민해 보시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아시죠? 아랫집 윗집 사이에 아시나요? 이런 박수 맞췄어요 옛날에. 나중에 마지막 이런 후렴구가 있죠.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빰빰. 이 노래 안 불러요 이제. 아이들한테 안 가르친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건 사실 뭐였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많은 편견과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 안에 프레되어 있는 사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남성의 상징과 여성의 상징이에요. 심볼입니다. 그죠? 자, 남성 상징은 뭔지 아세요? 마르스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상징은 베너스예요. 남성의 상징은 마르스, 화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상징은 베너스라고 사랑의 비너스 알죠? 예, 그거예요. 비너스예요. 근데 이 기호가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에요.